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복지재단 홍영준입니다. 우선 이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에서 서울시 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 민선 5기, 6기, 7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저희도 이번 학회를 기점으로 10년 정도의 복지 정책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개인적으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10년치여서 양이 좀 많아서 한 20분 안에 최대한 좀 빨리 요점 위주로 해보겠습니다.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좀 잡아봤습니다. 공공성 기반 확대, 사람 중심 포용복지, 전달체계 개편, 민간협력, 그리고 돌봄의 사회적 돌봄의 강화 정도로 5개 정도 잡아봤고요. 마지막에는 조금 전체적으로 10년을 돌아보는 결론을 좀 지어봤습니다. 일단 민선 2011년도에 시작한 민선 5기 박원순 시정에서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마 눈에 딱 띄는 건 아마 예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기억으로 당시 시장께서 취임하셨을 때 예산이 3조 대였었는데 현재 2020년, 21년 같은 경우에는 약 13조가 넘어가는 복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앙정부와 서비스 매칭으로 매칭하는 돈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한 4조에서 5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금액도 자연스럽게 증가가 되긴 했었으나 기본적으로 재직 당시에 복지특별시라는 말씀을 많이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서울을 복지국가의 기반으로 삼겠다 하는 것이 아마 예산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했던 모습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성 확대 기반의 첫 번째 예산을 봤고요. 이제 복지 인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좀 많이 아시는 것 같긴 한데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전달체계 개편 같은 것을 했을 때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4,600여 명 정도 됩니다. 4,620여 명 정도 되고요. 동으로 따지면 서울에 동이 425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11명 정도 동에 복지가 1팀, 2팀으로 나눠서 11명, 12명 정도가 사회복지직, 그러니까 사회직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아주 단기간 안에 공무원들을 충원을 했었고 또 현실적으로는 사회직 공무원들을 많이 확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가 딱 복지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사실은 인력의 역량 같은 것들이 로스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선거 같은 거 한번 하게 되면은 사회직이건 행정기관 간에 다 덤벼들어서 해야 되는 그런 현실 같은 것들이 있고 동에서 일어나는 상당히 많은 행사 같은 거에도 동원이 돼서 원래 의도했던 복지 서비스에만 집중할 수 있는 현장이 되는가에 대한 거는 좀 현재 저희도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시에 이제 민간의 전달 체계에도 지원을 계속 저희가 확대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11년도에는 9천억 정도 됐었거든요. 전체 서비스 민간으로 내려가는 지원 예산이. 근데 지금은 2018년도가 1.7조 원이고요. 실제 지금은 아마 거의 1.8 정도, 8, 9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단일임금 체계, 종사자 단일임금 체계, 이따가 슬라이드 나올 텐데요. 그것을 실시해서 단일임금 체계로 나가는 임금이 한 약 4천억 정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예산만 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좀 서울에서 고유로 만든 시설 유형들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50플러스 중장년을 위한 50플러스 캠퍼스 같은 것들이 나왔었고요. 또 장애계 당사자 요구가 상당히 많이 관철됐던 10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공과관은 아마 좀 나중에 좀 밝혀지긴 할 것 같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서울형
고유의 전달 체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라든지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울에만 있는 복지 시설들이 실제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좋은 점도 당연히 뭐 시설이나 인프라가 늘어나면 좋은 점도 많이 있었고요. 동시에 전달 체계가 좀 복잡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애 분야에서는 다양한 사실은 이렇게 의견이 관철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긴 했었는데 각각의 장애 종류별로 이런 시설들이 불규칙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약간 서비스가 중복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좀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찻동이라는 걸 시작하게 되면서 찻동이 지역사회에서 물론 공공에서의 기본적인 사례 관리를 하고 민간 복지관과 같이 통합 사례 관리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이어서 종합사회복지관들도 서울에는 97개 정도가 있는데요. 거기에 각각 정원이 2명씩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예, 종사자 단일임금 체계 처우 개선, 이 부분은 서울에서 전반적으로 스탠다드를 올리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단일임금 체계 자체가 전국 지자체에 좀 퍼져나가고 있는 양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전까지는 각각의 시설 종별로 있었던 임금 테이블이 한 13개 정도가 다른 것이 있었는데 임금 테이블을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다 그 종별로 유불리가 다 달랐었거든요. 통일하면서. 그래서 거기에서의 각 종별로 희생도 있었고 양보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의 그 협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13개 종의 임금 테이블을 하나로 하게 됐고요. 이제 단임금 체계는 이제 크게 3단계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서울에서 12로 지원되는 것은 13개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중앙과 국비 지원 시설 같은 경우 여가부 시설 같은 것들이 올해 다 단일임금 체계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마지막 남은 3단계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게 되면서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인력이 제법 많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만 자체적으로 만든 시설 같은 것들, 거기에 있는 사회복지사분들, 대표적인 게 IL센터 같은 겁니다. IL센터가 60여 개가 넘게 있는데 그런 분들도 사실은 단일임금 체계로 크게 3단계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단계가 진행이 됐고요. 3단계 파트도 남아있다. 그 3단계로 들어와야 되는 시설이 아마 거의 500여 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의미 있게 생각을 하는 거는 단일 임금 테이블을 만들 때 기준을 공무원 임금 테이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서울시 5, 6, 7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민간 사회복지사라고 하긴 하지만 재정이 정부에서 나오고 실제로 하는 일이 공익성에 가까운 일을 하기 때문에 민간 기관의 종사자들을 공공의 영역으로 많이 봤다는 점이죠. 그래서 공무원 임금 테이블의 95%로 맞추고 이것을 100%로 올리는 것이 종국적인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반론도 있고요. 실제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임금 테이블이 낮고 여러 가지 이제 수당이나 이런 그런 베네핏들이 사실은 상당히 좋은 거여서 그런 부분은 차근차근 따라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일단은 그 기준점 자체를 공무원 임금 테이블로 삼은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아예 임금 테이블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동 청소년 그룹홈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올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은 조금 갈등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좀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시민 저희 복지기준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아시다시피 이제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보편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반을 마련을 했다고 저희끼리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 분야인데요. 뭐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과 관련해서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되는 최소 기준 그리고 적정 기준 2개로 나눠가지고 기준선 자체를 만들었었고요. 이것이 만드는 게 학자들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뭐 현장 대표자, 시민사회 등 학자들이 다 모여서 이것을 만들었던 그 역사가 있고, 작년부터는 이제 복지기준선 2.0으로 새롭게 탈바꿈해서 진행 중입니다. 이거에 이제 굳이 그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강제성 자체가 사실은 부족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가지고 평가를 받더라도 실제적으로 강제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제 이행에 대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상징적인 성격 자체가 존재를 한다. 하지만 서울시가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데서는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서울형 기초보장과 긴급복지인데요. 서울형 기초보장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저 부양의무자 폐지가 완화가 되면서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앙이 뭐 낮아져서 하는 거기 좋은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동이나 구에서 사례를 통해서 사실은 기준 초과되는 분들을 그러니까 결국은 현장의 재량권을, 공무원들 현장의 재량권을 준 것 자체가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자체는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 그리고 나머지 서울시의 다른 그 사회적 돌봄 정책, 돌봄 SOS 같은 것들과 연계가 매우 잘 돼서 잘 되고 있는 정책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장애인 탈시설화랑 자립지원 관련된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선 5기, 6기, 7기에서 장애인 분야는 사실은 상당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탈시설 그 종합계획이 있고요. 지금 현재 생활시설 자체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는 게 43개 정도 됩니다. 43개 중에서 16개는 서울이 아니고 지방에 존재를 하고요. 옛날에 올림픽 할 때 다 이렇게 밖으로 이전했던 그런 시설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생활시설에 머무르신 분이 2,400여 명 정도입니다. 2,350명 정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그 슬라이드는 2,380으로 되는데 이게 약간 오래된 데이터고요. 2022년까지 800명 탈시설이 목표가 되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2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해야 되는 저희가 지원주택 같은 경우도 1년에 70호씩 지어서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원주택은 장애인 같은 경우는 60호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원주택 전체로는 130호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지원주택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이 그 거주 지원하는 것이 사실은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좀 현실적인 이유가 있고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으나 아시다시피 포스트 코로나에서 가장 확실한 부분은 탈시설 파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큰 시설 자체는 현실적으로 존치 않은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최대한 탈시설이 빨리 진행될 걸로 이제 민선 8기 때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 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 장애인 자립지원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션 도와주는 건데요. 자립하기 위해서 나오셔서 2년 그리고 플러스 2년 그리고 시설 저희 지원센터 나오시고 나서 3년 정도 사례 관리에 준하는 서비스 지원을 받는 총 7년 정도까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현재 70호 정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변화 과정이 있고요. 뭐 그 1차, 2차, 지금 현재 2차 탈시설 추진 중입니다. 이제 그 서울형 복지전달 체계라고 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있는데요. 이제 워낙 큰 전달체계 개편이어서 이것도 분명히 명과 암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 가장 핵심적인 거는 크게 4가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동주민센터에서 공무원들이 앉아서 그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던 수동적인 서비스에서 직접 발굴하는 능동적인 서비스로의 전환이 있었고요. 그리고 65세, 70세, 그리고 또 신생아 가족,
전체 보편 가정의 그 보편 방문을 통해서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큰 흐름을 바꿨고 시작을 하게 되었고, 또 보건과 그 간호사와 연결해서 같이 2인 1조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복지의 파편적인 서비스, 통합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동주민센터가 기존까지는 민원이나 행정의 조직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민원이나 행정의 조직을 서비스 조직으로 탈바꿈시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서울형 평가 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울형 평가가 2018년도에 본평가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시범평가를 했었고요. 총 6종의 시설 유형에 대해서 3종복지관하고 이제 그 장애인 주간보호, 직업재활, 노숙인 이용시설까지 해서 6종의 시설을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보건복지부 평가와 가장 큰 차이점은 보건복지부 평가 자체가 양적이면서 관리 지표에 집중한 반면, 서울형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량 평가에서 정성 평가를 도입을 한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를 충분히 인터뷰를 다 하고 그것에 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구조로 저희가 디자인을 했고요. 굳이 얘기하면 이때까지의 평가는 감사와 같았었는데, 서울형 평가는 평가와 컨설팅의 개념이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평가로 바꿔나가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 인증제입니다. 법인 인증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아주 활발하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울에 사회복지 법인이 총 239개가 있거든요, 현재. 그 중에서 법인 인증을 받은 곳이 한 14곳 정도 있습니다. 이거는 법인이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흐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법인이 더 책임을 져야 되는, 법인의 책무성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한 인증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법인들이 얼마만큼 대한민국의 사회복지법인들이 취약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민감한 자를 외부로 개방 자체를 잘 거의 안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현금성 인센티브 자체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기본적으로는 꾸준히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민간협력의 서울복지라고 적었었는데요. 이제 서울복지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박원순 시장께서 가장 강조했던 협치 파트입니다. 그래서 거의 180여 명 정도의 위원이 모여서 실제로 서울복지와 관련된 상당히 많은 굵직굵직한 결정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민관 협력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좀 넣어봤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동지사업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조직화하고 주민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각각 다른 브랜드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나눔 이웃, 나눔 가게, 이웃 살핌이 뭐 이웃 등등해서 이런 식의 자체 프로그램 아니면 뭐 그 브랜드 같은 것들이 워낙 서울에 많이 각각의 다른 이유로, 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뭐 명예사회복지사 등등 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것 자체가 뭐 그 실제 하는 일들이 중복이 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쫓기 갈아입기라고 하고요. 계속 지역 내에서의 성공한 자영업자들 위주로 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결국은 각각의 다른 프로그램으로 쫓기를 갈아입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각각의 다른 프로그램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몇 안 되는 주민들 돌려막기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주민 돌려막기, 당사자 입장에서는 쫓기 바꿔입기, 이거를 조금 좀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가장 기본적으로 사회보장법에 그래도 법적인 스테이터스가 있는 게 이 지사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지사협 위주로 모든 프로그램들을 지금 모으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역에서 하는 뭐 나눔 이웃이고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그것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책, 뭐 노동정책이 대표적이겠죠.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되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동네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노동시간이 전체적으로 단축되는 큰 정책 간의 연계가 있고 주민들이 자기 동네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 때 이런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프로그램들이 성공을 할 수 있다 정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을지향 복지인데요. 이게 이제 그 13년부터 마을지향 복지라는 것을 민간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실제적으로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민간 쪽에 그러니까 결국은 복지관을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 중심의 서비스에서 전문가 중심이 아니라 주민 중심 그리고 기관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으로 바꿔내는 작업들을 지금까지 하고 올해가 이제 이 사업이 인큐베이팅하고 전체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아마 공공성 강화해서 사회서비스원 얘기를 제가 좀 부탁을 받았었는데요.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민간의 요양 시장 자체가 너무나 편향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다라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존재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시장 때문에 돌봄 서비스나 그 요양 서비스의 질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공공성이 보장된 좋은 서비스가 복지 쪽에서 봤던 가장 하나의 큰 축이고 또 요양 쪽에 있는 우리 돌봄 종사자들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처우 같은 것들을 위해서 좋은 일자리라는 큰 두 가지 복지 쪽과 노동 쪽이 각각의 욕구가 만나서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게 되었고요. 현재 상태는 지금 그 법 자체가 통과되는 걸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은 만든 지 한 1년 반 정도 됐기 때문에 아직 정상화가 되려면 저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좀 까다로운 서비스, 뭐 영어로 하면 디맨딩한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 그리고 챌린징한 뭐 그 도전적 행동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들 좀 어려운 케이스들이 민간에서 못하는 것들이 지금 사회서비스원 쪽으로 연락이 와서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대1 서비스를 하지 않고 어떨 때는 그 보호사가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 2명 2대1로도 사실은 어려운 케이스들은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실제로 많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많이 욕을 하죠. 그러니까 뭐 저 정도 돈 주면 우리도 할 수 있다. 뭐 저는 뭐 당연히 지금은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 예산을 대는 의회에서도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서 뭐 이렇게 뭐 돈 먹는 하마다 뭐 이런 표현까지도 막 나오고 있긴 한데요. 저는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되게 생각이 간단합니다. 저는 이때까지 대한민국은 돌봄 서비스를 너무나 싸게 이용을 했던 거거든요. 무료로. 아니면 무료로 아니면 너무 싸게 이용했는데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되면서 저는 명확하게 돌봄은 돈이 듭니다. 돌보는 건 돈이 듭니다. 그거를 너무나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돈을 이때까지 안 썼다는 이유로 그걸 안 쓰려고 그러면은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뭐 국정과제이고 그건 다 아실 것 같고요. 이제 서울형 커뮤니티 케어 돌봄 SOS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렇습니다. 저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주민센터의 그 기능 자체가 소득, 주거, 건강 세 가지입니다. 거기에 돌봄 SOS 센터라고 해서 약간 이름이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주민센터의 돌봄의 기능을 책임을 지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사회적 돌봄에서의 그 사회를 정확하게 공공 파트의 주민센터로 저희가 그 명확하게 디파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긴급 돌봄 위주이지만 이것이 종국에는 일반적인 사회적 돌봄으로 진화가 될 거고요. 지금 상태는 저소득은 무료로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자비 부담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저소득 파트가 많은데 자연스럽게 자부담이 내고 하는 서비스가 많아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돌봄 인증 같은 경우에는 09년도에 데이케어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아까 했던 그 노인 의료 복지 시설은 여러분 아시는 이제 그 요양원하고 그 그룹홈 두 개를 노인 의료 복지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딱 올해 이제 제대로 시작을 한 건데요. 제가 방문 요양을 인증을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5개 정도
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케어 같은 경우에는 0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 모수의 기준으로 보면 48% 정도가 인증을 받은 상태고요. 노인의료복지는 이제 10%도 안 되고 방문요양은 이제 5개 정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좋은 돌봄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사실은 현금성 인센티브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고요. 이거 보시면은 저기 데이케어 같은 경우에는 8,900만 원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그런 면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마지막인데요. 보시면은 가장 핵심적으로 10년 혁명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10년 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화두는 보편적 복지의 시작, 저는 완성이라는 표현은 감히 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복지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두 가지의 큰 저는 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적 정책 같은 경우는 아까 기준선 같은 거 말씀을 드렸고요. 차동 그리고 이런 보편 방문했던 것들이 좀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한계와 과제는 매우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했던 이 큰 전달체계 개편 자체를 한 것이 이제 5년, 6년 정도 비교적 단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내실화하고 개선 파트는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공수 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프라를 늘리는데 일조를 많이 했다. 그래서 아까 차동, SOS 아시다시피 박원순 시장 재직 시절에 서울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1,000개 이상이 확보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아동돌봄 키움, 그리고 공공 노인요양시설, 시립 요양원입니다. 많이 없는데 지금도 짓고 있고요. 저희 마포에도 짓고 있고 현재 대기자가 400명 이래서 조금 더 확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처우 개선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복지 쪽에도 지원을 같이 동시에 했고 그런 식의 정상화를 노력을 했다. 그런데 이제 밑에 보시면은 복지 재원이 늘어나긴 했는데 예산 자체가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한 건지 점검을 할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복지국가를 이뤄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의 주체 세력 확보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같은 것들이 일어났었고요.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노동이사제 같은 것들을 먼저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주체 세력들도 확보가 되었다. 그래서 아직은 멀었지만은 보편적 복지국가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노력했던 10년이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